대한민국을 당신들의 공짜 ATM기로 보셨습니까? 그 오만한 판단이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1조 원의 빚은 모른 채 하며 뒤로는 10조 원의 명품 쇼핑을 즐기던 그 뻔뻔한 파트너에게 대한민국이 준비한 대답은 자비 없는 실리였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서울로 달려와 고개를 숙여야만 했던 충격적인 이유, 그리고 밤마다 우리 기술을 훔치려던 그들의 USB 속에 담긴 소름 끼치는 배신의 증거들.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이 보여준 이 차갑고도 정교한 대응 앞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신자가 스스로 걷어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70년 전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던 진짜 형제들이 자연스럽게 역사의 전면으로 걸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유가로 비명을 지르는 일본과 에너지를 구걸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오직 한국만이 전 세계의 명줄을 쥘 수 있었던 기적 같은 비결. 1조 원의 양심을 판 인도네시아의 몰락과 피의 의리로 맺어진 새로운 혈맹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지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이 웅장한 드라마의 실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틀렸습니다. 언론이 틀렸고 전문가들이 틀렸고 당사국도 틀렸습니다. 아무도 한국이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프라보어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위넨 연구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미 계약이 끝난 것처럼 보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발표가 나오고 다음 날 또 발표가 나오고 방한 일정이 끝나가는데도 전투기 이야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 순간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왜 이 나라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지를요. 저는 칼 벡터입니다. 전 나토 항공전략 분석관이자 위넨 공대 방위산업 전략학 명예교수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데이터는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을 것입니다. 방한 일정이 공식 발표되기 수주 전부터 분위기는 이미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언론은 연일 특집 방송을 쏟아냈죠. 우리가 세계 최초 KF-21 도입국이 된다. 자카르타의 관료들은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외신들도 마찬가지였죠. 로이터, AP, 블룸버그 할 것 없이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KF-21 16대, 계약 확정 임박.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흐름의 절반쯤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국이었으니까요. 7년을 함께 만든 파트너였습니다. 통상적인 방산 협상의 논리로 보면 계약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죠. 그런데 발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명식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것은 전투기 계약서가 아니었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서명한 문서는 10건의 양해각서였습니다. 핵심 광물, 원전, 조선, 전기차 배터리 인프라. 총 16개 분야에 걸친 경제 협력 문건이었죠.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는 어디 있느냐고요? 한국 측 대표단은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토 시절 선임 분석관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협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가장 조용한 자다. 한국은 그날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부 가져갔죠. 전투기라는 미끼로 인도네시아의 자원과 시장을 낚은 뒤 정작 전투기는 테이블에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 16개 분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원전, 첨단 조선, 전기차 배터리 인프라. 향후 50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경제 생태계를 한국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한 것입니다. 전투기 기술 유출 리스크는 완벽히 차단하면서 경제적 이익은 최대치로 뽑아낸 협상이었죠. 독일식 표현으로 하자면 교과서에 실려야 할 갑의 외교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협상에서 원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전투기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까지 가져가는 것이었죠. 분담금은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그대로 달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한 것입니다. 한국의 답은 단호했죠. 깎아준 돈만큼만 기술을 드립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이 한 문장이 나오는 순간 사실상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약자는 원칙을 내세울 수 없죠. 강자만이 원칙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강자였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협상 직전까지 한국에 1조 원의 분담금을 내지 않은 상태였죠. 경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딱하다고 했죠. 그 시각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미국과 프랑스의 전투기를 쇼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줄 돈은 없고 서방 무기 살 돈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나토 시절 동료들에게 분석 보고서를 한 통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딱 하나였죠. 신용 불량 국가의 이중장부. 한국 정부는 결국 인도네시아에 사실상 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빌려줘도 조건이 까다로울 것이라는 외교적 언어는 실제로는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였죠. 외교 현장에서 인도네시아가 맛본 것은 차가운 찬밥이었습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를 믿고 갑질을 하려 했지만 한국은 이미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죠. 우리에겐 줄 서 있는 다른 우방들이 많다. 이 냉정한 현실을 인도네시아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조용히 밀려나는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외신 매체들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새로운 분석을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의 첫 번째 수출국 자리, 필리핀이 유력하다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예상이 급격히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 무기로 나라를 구한 경험이 있는 검증된 파트너였죠. 인도네시아가 1조 원을 아끼려다 자초한 그 공백에 70년 전 한국을 위해 피를 흘렸던 나라가 조용히 걸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들은 이 흐름을 이렇게 정리했죠. 한국은 돈 안 내는 파트너를 버리고 제값 주고 의리 지키는 파트너로 판을 다시 짜고 있다고요. 프라보어 대통령은 16대의 전투기를 들고 가려 했지만 대한민국은 16개의 실리만 챙기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유일한 파트너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배신자의 이름표를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적어 넣을 이름은 70년 전의 역사 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돌아선 데에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1조 원 미납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4,000카이 정문에서 목격한 그 소름 끼치는 배신의 현장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게 한국은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공짜 기술 도서관이었죠. 1조 원의 빚은 잊은 채 10조 원의 쇼핑을 즐기고 밤에는 USB를 챙기던 나라.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내심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코미디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료를 하나씩 들여다볼수록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코미디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배신이었죠. 시작은 돈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분담금으로 총 1조 7천억 원을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기한이 되자 말이 바뀌었죠. 경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팬데믹 여파라고 했죠. 한국 정부는 기다렸습니다. 일정을 늦춰줬고 분납도 허용했습니다. 배려였죠. 그런데 그 배려가 진행되는 동안 인도네시아는 다른 곳에서 지갑을 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 42대를 샀습니다.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약 10조 원이었습니다. 한국에 못 내겠다던 1조 원의 10배였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F-15EX 도입 협상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죠. 국제방산 시장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계약 모독이라고요.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 것은 자국의 첨단 기술 가치를 지키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방어였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그런데 돈 문제는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사천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1월 사천 카이 본사 정문에서 인도네시아 파견 연구원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이 들고 나가려던 것은 USB였습니다. 7개였죠. 그 안에 담긴 자료는 49건이었습니다. 설계 도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관련 민감 문건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KF-21에는 미국의 핵심 기술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기술이 포함된 무기 체계에 대해 제3국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죠. 만약 그 자료가 유출되었다면 KF-21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 워조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카이 본사에서 발생한 기술 유출 시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국가 간 신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요. 한국은 이제 인도네시아라는 리스크를 안고 갈 이유가 사라졌다고 했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연구원들은 파견 기간 내내 권한 밖의 자료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같은 건물에서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한국의 기술을 빼내려 하고 있었죠. 파트너의 얼굴을 하고 스파이의 일을 한 것입니다. 방산업계는 경악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렇게 썼죠. 한국은 더 이상 을이 아니다. 기술 유출 적발 이후 한국이 보여준 차가운 태도는 약속을 어긴 자에게는 어떤 최신 무기도 줄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했는지 아십니까? USB 사건이 터진 그 시각에도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자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KF-21 시제기 5호기는 우리 것이다. 우리가 세계 최초 도입국이 된다. 대대적인 홍보를 멈추지 않았죠. 들키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전투기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잠수함도 있었죠. 인도네시아는 하나오션과 1조 1천억 원 규모의 잠수함 세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입금을 하지 않았죠. 한국 기업은 계약을 믿고 수천억 원어치 자재를 선발주했습니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한국 기업의 몫이 되었죠.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잠수함으로 갈아탔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인도네시아 현지까지 가서 잠수함 정비 기술을 가르쳐주고 기반 시설을 닦아줬는데 그 인프라를 그대로 들고 프랑스 잠수함을 들여온 것입니다. 제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프랑스가 챙긴 꼴이었죠. 파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인도네시아에게 한국 정부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현금 대신 파묘로 내도 된다고 했죠. 파묘를 식용유로 가공해 재판매하는 복잡한 절차까지 검토하며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국제 파묘 가격이 폭등하자 비싸서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현물 납부마저 거부한 것입니다. 첨단 전투기 사업을 시장바닥 흥정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이죠. 이 사건 이후 한국 외교부 내에서는 인도네시아 기피 현상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뻔뻔함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죠.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부터 최신 무기를 사고 싶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에 요구했습니다. KF-21 파트너이니 한국이 대신 미국을 설득하라고요.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한국의 외교력을 방패로 쓰려 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파트너가 아니라 갑질이죠. 동남아 군사 분석 매체 아시아 밀리터리 리뷰는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던 시대는 끝났다고요.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인도네시아가 아닌 한국과 피해 의리를 강조하는 필리핀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USB에 담으려 했던 기술들은 이제 정당한 대가와 신뢰를 지불하는 국가들에게만 허락될 것이라고 했죠. 일본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데일리 신초는 자조 섞인 반응을 내놓았죠.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철도 사업에서도 뒤통수를 쳤던 전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고 했죠. 기술 유출이 발견되자마자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분담금을 깎아준 만큼 기술 전수를 차단하는 한국의 대응은 일본 정부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날이 온 것입니다. 방산 협력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조 원을 아끼려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함께 일해서는 안 될 나라라는 낙인을 얻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의 기술을 얼마나 철저히 보호하는지 전 세계에 입증했죠. 포브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뻔뻔한 요구를 거절한 것은 전략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요. 이제 한국은 더 부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독일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7년이었죠.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한국을 흔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배신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한국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1조 원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피의 의리를 지켜온 나라. 70년 전 한국 도왔던 그들이 이제 보라매의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쫓겨났습니다. 7년을 함께했던 파트너가 블랙리스트에 올랐죠. 전 세계 방산업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하는 것인가요? KF-21 1호 수출국의 영예, 그 황금 티켓은 대체 어느 나라의 손에 쥐어지는 것인가요? 후보는 여럿이었죠. 중동의 오일머니를 등에 업은 나라들도 있었고 유럽의 안보 불안에 떨던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이름은 의외였죠. 화려한 자본력도 아니었고 거대한 영토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섬나라였죠. 그것도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위협 앞에서 매일 버텨내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필리핀이었죠. 처음 이 분석을 들었을 때 저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필리핀인가요? 자본력으로 보면 중동이 압도적이고 전략적 가치로 보면 유럽도 밀리지 않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필리핀을 지목했습니다. 그 이유를 파고들수록 저는 이것이 단순한 방산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것은 70년에 걸친 이야기였습니다. 1950년 6월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세계는 혼란스러웠죠.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은 침묵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였죠.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가 달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파병을 결정한 나라 필리핀이었죠. 총 7,420명의 전투병력을 보냈습니다.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였죠. 이름도 생소한 나라의 자유를 위해 필리핀은 자국의 청년들을 기꺼이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1951년 경기도 연천 율동에서 전설이 탄생했죠. 필리핀군 900명이 중공군 4만 명의 대공세와 마주쳤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죠. 1대 44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900명이 버텼습니다. 온몸으로 막아낸 것이죠. 그 덕분에 한국군의 후퇴로가 확보되었고 수만 명의 목숨이 살아남았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증언은 지금도 가슴을 울리죠. 내 아들의 생명을 구한 것은 필리핀 청년들이었다고요. 그 청년들이 흘린 피가 한국을 살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죠. 전쟁의 기억은 흐려졌고 각자의 삶이 바빠졌습니다. 한국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필리핀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 싸움의 이름은 남중국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필리핀 해역에서는 중국 해경선과의 대치가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필리핀 어선을 밀어내고 필리핀 영토인 섬에 군사시설을 짓고 있죠. 필리핀은 항의하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였죠. 그리고 그 힘의 논리에 맞서려면 하늘이 필요했습니다. 강력한 전투기가 필요했죠. 필리핀이 처음 눈을 돌린 것은 미국의 F-16이었습니다. 동맹국이니까요.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죠.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격이 상상을 초월했고 유지보수 조건은 까다로웠으며 미국의 정치적 간섭은 끝이 없었죠. 필리핀에게는 너무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KF-21이었죠. 성능은 F-16을 뛰어넘고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군부가 KF-21에 주목한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죠.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마라위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이 도시 전체를 점령하고 필리핀 정부군이 밀리던 그 절박한 순간이었죠. 그 위기를 끝낸 것이 FA-50이었습니다. 정밀 타격으로 반군 지휘부를 괴멸시키자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말했죠. FA-50이 우리나라를 구했다고요. 그 순간부터 필리핀에게 한국 무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생명줄이었죠. 이미 FA-50을 운용 중인 필리핀에게 KF-21은 완벽한 다음 단계였습니다. 부품 체계가 호환되고 정비 인력이 이미 훈련되어 있으며 한국 기술진과의 신뢰도 탄탄하게 쌓여 있었죠. 필리핀 군사 전문가 안토니오 로페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은 매일 거세지고 있다고요. F-16은 너무 멀고 비싸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과 피를 나눈 형제이며 무엇보다 약속한 날짜에 무기를 정확히 가져다 준다고 했죠. KF-21은 필리핀 공군이 중국에 맞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에게 신뢰를 얻은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한국은 팔고 끝내는 나라가 아니었죠. 서방 국가들이 무기를 팔고 나몰라라 할 때 한국은 끝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납기는 정확했고 사후 관리는 철저했죠.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계약을 파기하고 프랑스로 눈을 돌릴 때 필리핀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호위함, 초계함, 원양경비함까지 해군 주력 함정 대부분을 한국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것이죠. 우리의 바다는 한국 배가 지킨다는 말이 필리핀 군부에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올인이었죠. 제인스 디펜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신뢰도가 정크 등급으로 추락한 지금 필리핀은 한국 무기 체계의 전략적 요새가 되었다고요. FA-50의 실전 성공은 KF-21 도입의 가장 강력한 보증수표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가슴 뭉클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의 초계함을 기증했을 때 필리핀은 그 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6.25 전쟁 영웅 콜라도 얍 상사의 이름이었죠. 율동 전투에서 산화한 필리핀 영웅의 이름을 배에 새긴 것입니다. 잊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70년이 지나도 그 피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접했을 때 독일인으로서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기억하는 나라는 흔치 않으니까요.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기술을 USB에 담아 훔치려 했습니다. 필리핀은 70년 전 한국을 지키기 위해 피를 아끼지 않았죠. 배신자는 블랙리스트로, 형제는 하늘로. 독일인인 저도 이 결말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권선징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필리핀이 의리로 보라매의 주인이 될 명분을 쌓았다면 이제는 그 날개에 거대한 추진력을 달아줄 큰손들이 움직일 차례였죠. 1조 원에 벌벌 떨던 인도네시아는 상상도 못할 규모였습니다. 수십조 원의 오일머니를 들고 진짜 거물들이 한국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인도네시아가 1조 원의 미납금에 벌벌 떨며 식용유 값을 따질 때 중동의 거물들은 수십조 원의 수표와 2,400만 배럴의 원유 보따리를 들고 사천으로 달려왔습니다. 배신자는 쫓겨나고 진짜 큰 손들이 판을 흔들기 시작했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토 시절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고요. 단순히 전투기를 잘 만든 게 아니라 방산을 에너지 외교와 결합하는 전략을 완성했다고 했죠. 동료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낸 것 같다고요. 시작은 하늘이었습니다. 중동의 하늘이었죠. 최근 중동 분쟁에서 한국산 요격 미사일 천궁2가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명중률 96%였습니다.
이란이 쏘아올린 미사일들이 UAE의 하늘에서 하나씩 격추되는 장면을 보며 중동 전역은 경악했죠.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 미사일이 해낸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UAE 왕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이죠. 알자지라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무기에 의존하던 시대는 갔다고요. 천궁2의 실전 성공은 중동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는 반드시 사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고 했죠. 특히 KF-21 사업에 대한 UAE의 참여는 단순한 구매가 아닌 미래 항공우주 패권을 향한 전략적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UAE가 한국에 보답한 방식이 놀라웠습니다. 무기를 사준 것이 아니었죠. 에너지로 보답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전 세계가 고유가 공포에 떨 때 UAE는 한국에 2,400만 배럴의 원유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했죠. 2,400만 배럴이 얼마나 되는 양인지 아십니까? 한국 전체가 한 달 가까이 쓸 수 있는 막대한 양입니다. 전투기 기술이 나라 전체에 불을 밝힌 것이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약속된 2,400만 배럴 중 1차분 600만 배럴의 국내 도입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200만 배럴은 이미 하역을 시작했고 나머지도 4월 중 완벽하게 입고될 예정이죠. 전 세계가 덜덜 떠는 고유가 폭풍 속에서 한국만 여유롭게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잠깐 비교해 볼까요? 파묘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현물 납부를 거부했던 나라가 어디였죠?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런데 UAE는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로 신음하는 순간에 2,400만 배럴을 먼저 챙겨줬습니다. 이것이 파트너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신뢰의 무게죠. 블룸버그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을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에너지 안보와 결합하는 영리한 전략을 취했다고요. 중동 국가들이 원유 공급 우선권을 한국에 부여한 것은 KF-21이라는 강력한 기술 파트너를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했죠. 그리고 5월 더 큰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UAE 대규모 사절단이 방한할 예정이죠.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쫓겨난 그 자리를 대신해 KF-21 블록3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블록3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재의 KF-21을 넘어 5.5세대, 나아가 6세대로 진화하는 미래형 전투기입니다. 인도네시아가 1조 원 미납으로 징징댈 때 UAE는 수조 원의 개발비를 한 번에 쏘겠다는 기세를 보이고 있죠. 스케일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UAE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기체를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꿈이 있었죠. 자신들의 강점인 무인기 기술을 KF-21과 결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이른바 멈티 구축이었습니다. 조종사 없이 드론 편대를 이끌며 작전을 수행하는 6세대 전투의 미래를 한국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가 USB의 설계도를 몰래 담으려 했을 때 UAE는 함께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그런데 중동의 큰 손은 UAE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죠. K2 전차를 샀고 K9 자주포를 샀으며 천궁2까지 싹쓸이한 나라입니다. 그 사우디 공군 사령관이 직접 사천카이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경악할 장면이 펼쳐졌죠. KF-21 시제기에 그려진 인도네시아 국기를 사우디 국기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전 세계 방산업계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죠. 인도네시아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국기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숫자를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인도네시아는 1조 원을 아끼려다 국가 신용이 추락했습니다. 반면 중동은 한국에 300억 달러, 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죠. 40조 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내지 않은 1조 원의 40배입니다. 이제 사천카이 정문에는 인도네시아 연구원의 낡은 가방 대신 중동 왕실의 전용기와 VVIP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죠. 같은 정문입니다. 하지만 드나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데이터는 아주 정직하죠.
1조 원을 아끼려던 인도네시아는 40조 원의 투자 기회와 에너지 안보라는 황금 동아줄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에너지 방산 강국의 반열에 올랐죠. 천궁2 하나가 UAE의 하늘을 지키고 그 보답으로 2,400만 배럴의 원유가 한국으로 흘러들어오는 이 구조가 보이십니까? 무기가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안보가 되는 완벽한 선순환입니다. 독일인인 저도 이 전략 앞에서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 중동과의 에너지 방산 혈맹을 구축하며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이 광경을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빠른 행보에 허를 찔린 채 고유가와 정책 실패의 늪에 빠져 침몰해가는 나라였죠.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정유사 보조금 파티를 벌이며 4개월의 비축유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을 때 한국은 전 세계를 누비며 원유와 나프타를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끊긴 섬나라의 미래 전투기는 사치일 뿐이죠. 이제 하늘의 주인이 바뀐 이유, 그 냉혹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나토에서 일하는 동안 한 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전투기는 하늘을 날지만 그 전투기를 띄우는 것은 결국 에너지라는 것이죠. 연료가 없는 전투기는 그냥 비싼 고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정확히 그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어떤 나라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원유의 90%를 중동에 의존하는 나라죠.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매체 데일리 신초는 공포에 질린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란 공격이 장기화되면 전기요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요. 일본 열도 전체가 에너지 공포에 휩싸인 것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의 대응이 가관이었습니다. 고유가 대책을 외치더니 휘발유세를 낮추는 대신 정유사에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는 방식을 택했죠. 일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정치 헌금을 하는 기업들 배를 불려주느냐고요.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내리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고 했죠. 정경유착과 무능에 대한 분노가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데일리 신초는 씁쓸한 한마디를 남겼죠. 나중에 그때는 평화로웠다며 되돌아볼 날이 올지 모른다고요. 벚꽃 구경을 즐기는 지금 이 순간이 훗날 마지막 여유로 기억될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각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UAE에서 2,400만 배럴 원유 우선 공급권을 따낸 것으로도 모자라 한국 정부는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러시아산 나프타 2만 8천 톤을 긴급 도입했습니다. 미국, 남미, 호주 등 대체 수급처도 미리 뚫어놓았죠. 일본이 정유사에 보조금을 얼마나 더 줄지 계산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에너지 영토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략의 차이죠. 이것이 준비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입니다. 비축유 숫자를 비교해 볼까요? 일본의 실질적 원유 비축분은 단 4개월에 불과합니다. 3월 중순부터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자조 섞인 보도가 쏟아지고 있죠. 반면 한국은 2천만 배럴 이상의 비축유를 6월 말까지 방출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습니다. UAE가 약속한 물량까지 합치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는 완벽한 수준이죠.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로 신음하는 와중에 한국만 여유롭게 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아십니까? 천궁2 하나가 UAE의 하늘을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안보가 되는 완벽한 선순환이죠. 그런데 일본의 위기는 에너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도 무너지고 있었죠. 일본은 야심찬 꿈을 꿨습니다. 영국, 이탈리아와 손잡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했죠. 이름도 거창했습니다. GCAP,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이었죠.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2030년대 중반에 시제기를 내놓겠다고 했죠.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영국의 투자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끔찍한 상황에 처했다고 했죠. 관계자들은 일본이 느끼는 좌절감이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2030년대 중반이라던 시제기 출고는 2040년대 중반으로 밀릴 판이라고 했죠. 10년이 날아간 것입니다. 파트너를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이쯤에서 비교가 됩니까? 일본이 파트너 눈치를 보며 서류 작업에 허덕이는 동안 한국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KF-21 양산 1호기와 2호기를 나란히 출고했습니다. 시제기 6대가 하루도 쉬지 않고 시험 비행을 소화했죠. 독자 기술로 A사 레이더까지 완성했습니다. 파트너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죠. 처음부터 혼자 가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더 워조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5세대 스텔스기의 수렁에 빠져 시간을 허비할 때 한국은 현실적인 4.5세대를 징검다리로 삼았다고요. 이는 매우 영리한 전략이라고 했죠. 한국은 이미 F-35라는 최강의 카드를 쥐고 있으면서도 KF-21을 통해 독자적인 플랫폼과 기술적 완성도를 모두 챙기는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비전통적인 승리자라는 표현을 썼죠. 전통을 따라가면 전통적인 결과밖에 얻지 못합니다. 한국은 그 공식을 깬 것이죠. A사 레이더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2015년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전 세계는 KF-21이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봤죠. 레이더도 없이 무슨 전투기를 만들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만들었습니다. 독자 기술로 A사 레이더를 개발해낸 것이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도 직접 만들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한국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KF-21을 개량하고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술 주권을 쥔 것이죠. 일본이 파트너들의 눈치를 보며 일정을 조율하는 동안 한국은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데이터는 냉정하죠. 에너지 자립 능력이 없는 국가의 방사는 모래 위에 쌓은 궁전과 같습니다. 일본이 헛된 꿈을 쫓으며 세금을 낭비할 때 한국은 에너지를 확보하고 기술의 계단을 착실히 밟았죠. 한 나라는 파트너에게 배신당해 10년을 잃었고 다른 나라는 혼자서 5년 만에 전투기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전략의 승리이고 준비의 차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미친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인가요? 전 세계가 15년 걸릴 일을 5년 만에 끝낸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이 경악했던 KF-21의 양산 신화, 그 압도적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줄 수 없다고 했죠. 전 세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술 없이는 전투기를 만들 수 없다고 봤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남들이 15년 걸릴 것을 5년 만에 끝냈죠. 이제 전 세계는 KF-21을 전투기가 아닌 시간을 뚫고 온 기적이라 부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K방산의 미친 속도, 그 현장의 전율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201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A사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국제방산업계의 반응은 하나였죠. KF-21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레이더도 없이 무슨 전투기를 만들겠냐고 했죠.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토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으로서 A사 레이더 없는 현대 전투기는 눈 없는 독수리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안 준다면 만들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정말로 만들었습니다. A사 레이더를 독자 기술로 개발해낸 것입니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도 만들었고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도 직접 개발했죠. 미국이 막아선 그 벽을 한국은 돌아가지 않고 뚫어버린 것입니다. 제인스 디펜스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죠. 한국이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A사 레이더를 국산화한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요.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서구권의 기술 종속국이 아니라는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KF-21은 그 어떤 나라의 정치적 압력에도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로 수출될 준비를 마쳤다고 했죠. A사 레이더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방산업계에서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눈이라고 부릅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장비죠.
이 눈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은 한국이 전투기 개발의 가장 높은 계단에 올라섰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조차 이 부분에서 한국을 부러워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속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F-35는 시제기 공개 후 양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러시아 수호이 57은 10년이 넘었죠. 글로벌 평균으로 보면 현대 전투기 하나를 양산 단계까지 끌어올리는데 최소 10년에서 15년은 걸립니다. 한국은 5년 만에 해냈습니다. 양산 1호기와 2호기가 나란히 출고되는 장면을 보고 글로벌 방산업계는 말을 잃었죠. 물리 법칙을 무시한 속도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더 어조는 이렇게 썼죠.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효율적으로 첨단 무기를 찍어내는 나라는 없다고요. 이 속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비결은 욕심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처음부터 5세대 스텔스 기능을 한꺼번에 넣으려다 개발 지옥에 빠지죠. 일본이 정확히 그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6세대를 한 번에 만들겠다고 했다가 파트너에게 배신당하고 10년을 날렸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실적인 4.5세대 블록 1을 먼저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세대 블록 2로 진화하고 이후 6세대 블록 3로 올라가겠다는 단계적 전략을 택했죠. 리스크는 줄이고 실전 배치는 앞당기는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더 워조는 이 전략을 두고 이렇게 극찬했죠. 서울의 전략은 매우 영리했다고요. 5세대 스텔스라는 수렁에 빠지는 대신 4.5세대를 완성하고 진화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최신 기술을 즉각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죠. 시제기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6대의 시제기가 있었죠. 이 6대가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늘을 누볐습니다. 독도 상공을 날았고 이어도 상공을 날았죠. 한 대가 정비를 받는 동안 나머지 5대가 시험 비행을 이어갔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 6대를 보람의 독수리 6형제라고 불렀죠. 이들이 쉬지 않고 쌓아 올린 비행 데이터가 KF-21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프랑스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제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죠. 프랑스 라팔은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 사이에 빈자리를 KF-21이 정확히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능은 미군 수준인데 가격은 합리적이고 납기는 미친 듯이 빠릅니다. 전 세계 중견국들이 꿈꾸던 완벽한 대안이 나타난 것이죠. 더 워조는 한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최상위 기술과 합리적인 가격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낸 유일한 나라라고요. 독일이 서류 작업에 5년을 보낼 때 한국은 비행기를 만들어 띄웠죠. 저는 독일인으로서 이 말을 하기가 좀 민망합니다만 사실이니까요. 이 속도는 단순한 근면함이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을 건 절박함이 만들어낸 결과죠. 그리고 그 절박함이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미친 속도로 하늘의 질서를 재편하자 전 세계의 지도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킬 절박한 창이 필요한 국가들이 사천으로 몰려들고 있죠. 인도네시아가 벌인 번호표를 뺏기 위해 전쟁터보다 더 뜨거운 외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쫓겨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제는 전 세계 국가들이 수십조 원의 수표를 들고 사천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긴장하고 프랑스가 경악하는 이유가 있죠. 이제 전투기 시장의 갑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토에서 일하는 동안 전투기 시장의 법칙을 하나 배웠습니다. 파는 쪽이 갑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쪽이 갑이라고요. 미국이 F-35를 팔 때는 미국이 갑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수호이를 팔 때는 러시아가 갑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KF-21을 사고 싶은 나라는 줄을 서고 있고 한국은 골라서 팔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 역전이 얼마나 극적인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을 보시죠. 폴란드입니다. 이미 K2 전차를 샀고 K9 자주포를 샀습니다. 한국 무기에 완전히 중독된 나라죠. 그런데 이제 하늘까지 한국에 맡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는 KF-21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싶다는 공식 서한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왜 폴란드가 이렇게 절박한지 아십니까?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이 되면서 노후화된 미그 29를 당장 대체할 전투기가 필요하죠. 미국산은 너무 비싸고 납기는 기약이 없습니다. 프랑스산은 고압적인 조건을 달고 오죠. 그런데 한국은 기술 이전의 현지 생산까지 허용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는 것이죠. 네이버 뉴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파트너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가장 빠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요. 이것이 기존 방산 강국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핵심 역량이라고 했죠. 폴란드가 유럽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움직였습니다. 사우디 공군 사령관이 직접 사천카이 본사를 방문했죠. 그리고 KF-21의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K2 전차를 샀고 K9 자주포를 샀으며 천공2까지 싹쓸이한 나라입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가 KF-21 조종석에 직접 앉은 것이죠. 이보다 강력한 구매 의사 표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남아에서도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 두 나라는 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를 써왔습니다. 수십 년간 러시아와 방산 동맹을 유지해왔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러시아제 전투기가 실전에서 너무 허망하게 격추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러시아 무기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에서 허약한 전투기를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말레이시아는 이미 FA-50 도입을 통해 한국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을 갖춰놓은 상태죠. KF-21을 받아들일 모든 시스템적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가장 불편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죠. 록히드 마틴과 보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F-21은 F-16보다 강력한 성능을 가졌으면서도 유지비는 훨씬 저렴하죠. 미국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중국 전투기 시장을 KF-21이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으니까요. 미국 방산업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인스 디펜스는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죠. KF-21은 기존 전투기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요. 미국산의 비싼 가격과 러시아산의 낮은 신뢰도 사이에서 방황하던 국가들에게 한국은 완벽한 정답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유럽과 중동의 공군력은 한국산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라파를 팔며 승전고를 울렸던 프랑스가 이제 사색이 되었죠. 한국은 기체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고압적인 영업 방식에 지쳐있던 나라들이 대거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죠. 무기를 팔면서 정치적 조건을 잔뜩 달아오는 서방 강국들과 달리 한국은 당신들의 안보를 지켜주러 왔다는 실리적 태도를 취합니다. 이 정치적 무색무취가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죠. 거기에 한국만의 전설적인 사후 관리가 더해집니다. 외산 무기를 사면 부품 하나 받는데 몇 달씩 걸리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부품이 다음날 도착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 전투기는 고장 나도 멈추지 않는다는 입소문이 전 세계 공군 총장들 사이에 퍼졌죠. FA-50을 운용해본 나라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팔고 끝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수주 행진을 만든 것입니다. 데이터는 아주 명확하죠.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없으면 사업이 망할 줄 알았겠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비켜주니 더 거대한 고객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폴란드가 유럽의 문을 열었고 사우디가 국기를 바꿨으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러시아를 등졌죠. 미국이 긴장하고 프랑스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실력의 힘이죠. 실력이 있으면 문은 저절로 열립니다. 인도네시아가 설계도 몇 장에 집착할 때 한국은 전 세계 하늘의 유지보수권을 장악할 거대한 정비 허브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안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K 플랫폼의 시작이죠. 배신자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류 방산 역사의 주인공이 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도네시아의 배신과 필리핀의 의리, 중동의 오일머니와 일본의 몰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전투기를 파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승부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방산업계에는 오래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전투기는 파는 값보다 운용하는 비용이 몇 배나 더 크다는 것이죠. F-35 한 대를 팔면 록히드 마틴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행기 값 때문이 아닙니다. 그 비행기가 30년, 40년을 날아다니는 동안 부품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엔진을 정비하는 모든 비용이 전부 록히드 마틴의 수입이 되기 때문이죠. 전투기 한 대를 팔면 그 판매 가격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유지보수 수익이 수십 년에 걸쳐 들어옵니다. 전 세계 MRO 시장, 즉 군용기 유지보수 시장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조 원이 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이 시장을 노리고 있죠. 한국은 폴란드에 KF-21을 팔면서 단순히 기체만 넘기지 않습니다. 폴란드 현지에 정비 거점을 만들고 한국 기술자들을 파견하며 유럽 전역에 KF-21을 폴란드에서 정비할 수 있는 허브를 구축하고 있죠.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시아 일대의 한국산 군용기를 필리핀에서 정비하는 아시아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USB의 설계도를 담으려 했을 때 한국은 이미 전 세계의 서비스 센터망을 깔고 있었던 것이죠. 기술을 훔치려 했던 나라는 고객이 될 기회를 잃었고 한국은 그 빈자리를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보유하고 있던 KF-21 사업 지분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으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 업계에서는 이 지분 처리가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퇴장하면서 생긴 이 빈 지분이 오히려 더 우량한 파트너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된 것이죠. UAE가 탐내고 있고 폴란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 불량자가 빠져나간 자리에 알짜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개발 자금은 더 탄탄해지고 수출 시장은 자동으로 보장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의 퇴장이 오히려 KF-21 사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여주었다는 이 역설적인 팩트 참으로 통쾌하지 않습니까? 무장 주권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한국은 과거 F-15K와 F-16을 운용하면서 미국산 미사일만 달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나를 수정하려 해도 미국의 허락이 필요했죠. 내 비행기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외산 전투기의 본질적인 한계죠. KF-21은 다릅니다. 한국이 개발한 철룡 공대지 미사일을 비롯해 국산 무장을 마음껏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개량하고 싶으면 개량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싶으면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수출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경쟁력인지 아십니까? KF-21을 사는 나라는 단순히 비행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정치적 간섭 없이 자신들의 안보 전략대로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자유를 사는 것이죠. 이것이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KF-21의 탄생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기술 통제 아래 있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보라매는 한국의 진정한 독립을 상징하는 비행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KF-21은 끝이 아닙니다. 이 플랫폼이 앞으로 어디로 뻗어나갈지 아십니까? 해군이 수건처럼 바라던 항모 탑재용 전투기 KF-21N이 파생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KF-21N과 국산 기술로 만든 조기 경보기가 하늘에서 편대를 이루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중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조기 경보기, 그 아래를 누비는 KF-21 편대, 그리고 바다에서 출격하는 함재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술로 가능해지고 있죠. 인도네시아가 훔치려 했던 4.5세대 기술은 이미 과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기술을 발판 삼아 해군과 공군의 모든 전력을 국산화하는 군사적 자립을 완성해가고 있죠. K2 전차가 있고 K9 자주포가 있으며 천궁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F-21이 있죠. 탱크, 자주포, 미사일에 이어 방산의 꽃이라 불리는 전투기까지 완성함으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방산 4강 반열에 올라서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군용기 MRO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독자적인 무장 주권을 쥐며 우량 파트너들과 함께 미래 전투기를 설계하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의 한국이죠. 미국의 무기는 너무 비싸고 정치적입니다. 러시아 무기는 신뢰가 무너졌죠. 프랑스는 고압적이고 영국은 파트너를 배신합니다. 그 모든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견국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안보를 보장하는 유일한 대안이 된 것이죠. 이것이 보라매가 전 세계 하늘을 덮게 될 진짜 이유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를 훔치려 했지만 한국은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보라매가 그리는 궤적은 이제 전 세계 방산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죠. 정의는 실력 위에 세워질 때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강력한 정의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의리는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조 원을 아끼려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고 필리핀은 70년 전 흘린 피가 지금 이 순간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의로운 나라가 결국 하늘을 지배한다는 것을요.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70년의 기다림과 피의 약속이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오르려 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하늘은 이제 시작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